제가 본 게 재무제표에 대한 기본 연결고리들, 그리고 그 안에서 부채와 자본, 이런 결산대 이슈들 이런 것 좀 봤고, 좀 더 심화해서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는 부채하고 자산 쪽으로 해가지고 좀 더 심화해서 보겠습니다. 어렵진 않으시죠?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거랑 연결되는 부분인데, 투자를 할 때는 내 돈도 있고 남의 돈도 있는데, 내 돈 안에서도 실제 주주가 자기 돈 투자한 거, 그게 자본금이나 이쪽 자본잉여금 쪽이고, 내가 장사를 해서 번 거, 아까 어디랑 연결된다고 했죠? 손익계산서랑 연결된다고 했죠. 이익잉여금. 이거는 내 돈이긴 한데 뭔가 내부 자금, 회사 내부, 법인 내부 자금으로 열심히 해서 조달한 거다. 그 다음에 부채, 이거는 남의 돈을 땡겨온 거다. 이자 비용을 줘야 된다. 그러면 대표님은 사업하고 계시니까 지금 열심히 사업이 되고 있는데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공장도 더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 하는데, 그러면 부채로 땡겨오실 거예요? 아니면 자본으로 땡겨오실 거예요? 왜요? 이자나 이런 부분을 처리할 수 있어요. 비용으로요? 네, 이자 비용을 처리할 수 있고, 또 더 큰 이유는 이제 사람의 욕심에 따라 나뉘는데, 부채로 남의 돈 땡겨오면 이자만 주면 끝이잖아요. 근데 주주로 땡겨오면 엠빵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이익을 나 혼자 가지고 싶으면 부채로 가져오면 되고, 뭔가 뭐 나누더라도 뭔가 좀 같이 하고 싶으면 자본으로 가져와도 되고. 그래서 이게 정답은 없는데, 보통은 이제 부채로 땡겨올 수 있으면 부채로 땡겨오는데, 전략적으로 자본으로 땡겨오기도 해요. 왜냐면 이제 엔젤 투자자라고 하죠. 이제 내 회사에 뭔가 네트워크가 큰 분을 주주로 데리고 오면 그분도 우리 회사에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하겠죠. 같은 배를 탄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할 때는 자본으로 땡겨오지만 엠빵을 해야 된다. 거기는 이제 엠빵을 하더라도 분모가 커지지만 분자가 훨씬 더 커질 거라는 걸 생각을 하고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표로 나타내면 부채 자본인데, 부채는 당연히 보통 만기가 있고, 자본은 뭐 회수만 안 한다면 만기 없고, 원금 상환 의무, 부채는 해야 되고, 자본도 어지간하면 없다. 이자, 부채는 지급하고 자본은 이자 비용은 안 든다. 이익 공유, 배당이라는 부분은 부채는 없고 자본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것들 간략하게 살펴봤고, CBBW, RCPS도 들어보셨어요? 보통 주식 투자하는 분들 정도 알아보시고 나머지는 모르시는데, 이것도 이제 자본을 땡겨오는데 뭔가 좀 새로운 형식으로 땡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CB나 BW, CB는 컨버터블 본드라고 해서 전환사채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사채, 남의 돈을 빌려온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빌려준 사람이 주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좀 선택권이 있어서 좀 더 좋은 거죠. 내가 부채로 이자 비용, 이자 수익 받다가 너네 회사 주식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나 부채 안 하고 그냥 자본으로 할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거고, BW, 본드 위드 워런트도 이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차이는 전환사채는 부채였다가 전환하겠다 그러면 이게 자본으로 가버리는 거고, 신주 인수권부 자체는 부채는 그대로 있는데 자본도 추가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쪽인 거고,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RCPS는 이제 투자자들을 들어올 때 많이 하는 거고, 이게 보통 두산 계열사들, 요즘 자금 사정이 되게 안 좋잖아요. 이런 쪽에서 그냥 빌리려니까 힘들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죠. 저희 회계사들도 감사보고서 쓸 때 뭔가 특이한 사채 같은 경우는 표준이 없거든요. 그럴 때는 두산 계열사 거 검색해가지고 카피하고 활동하는데,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채와 자본 쪽 봤고, 부채 비율, 뭐 아까 부채도 능력이다고 했는데 또 너무 과하면 안 좋죠.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요즘 항공사들이 되게 문제인데, 차입금을 너무 많이 땡겨와가지고 나중에 재무 비율에서도 보겠지만, 지금 유동부채랑 유동자산, 유동자산은 1년 안에 받을 자산, 유동부채는 뭔가 1년 내에 줄 자산인데, 유동부채가 너무 큰 거예요. 1년 안에 받을 돈은 100밖에 안 되는데 1년 안에 지금 갚아야 되는 게 300이다 그러면 이제 머리 아프겠죠. 그런 상태이다. 이런 것들. 그리고 부채 쪽을 좀 봤고, 자본금 쪽도 이제 보통 대표님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거를 좀 더 녹여놨습니다. 자본금이 보통은 10억 원 미만으로 돼 있죠. 10억 원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전략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10억 미만이면 이제 소규모 회사라고 해서 좀 상법상으로 간단하게 해도 된다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사회 같은 경우는 이사가 3명 이상 있어야 되는데 소규모 회사는 사람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사 뭐 1명, 2명 있어야 된다. 3명까지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도 의사회나 주주총회를 거쳐야 되는데 그냥 주주총회만으로 아니면 대표이사만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감사 선임하지 않아도 되고 주주총회 실제 이제 오프라인으로 개최해야 되지만 이거는 그냥 서류로 해도 된다. 이런 부분인 거고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제가 그냥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이제 이사가 많이 필요 없고 감사 법인 설립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감사가 있긴 있어야 돼요. 바지로라도 그래야 좀 간편하기 때문에 했다가 또 해임을 하기도 하는데 감사가 없어도 되고 이사 임기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것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법인 등기부 등본 뽑아보면 언제 임원 됐는지 표시되잖아요. 등기 임원들 3년 지났는데 업데이트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아마 아는 법무사가 있으면 얘기해 줄 건데 그것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주주 지금 자본금 쪽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 쪽은 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또 내 주주 결정을 해야 될 건데 나 혼자만으로는 안 되겠어. 아까 전략적으로 좀 주주로 땡기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주주로 내가 지분율을 얼마나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결국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보통 결의가 있고 특별 결의가 있고 뭔가 특별 결의는 의미심장한 게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이사에 대한 보수, 임원들 얼마 돈 줄 거냐. 여기는 보수만 결정을 하는 건데 여기 특별은 해임이 들어가 있죠. 뭔가 센 거. 정관은 회사의 뭔가 헌법과 같은 건데 정관을 변경을 한다거나 영업 전부나 중요한 그러니까 큰 영업을 인수하거나 매각하거나 내 거를 이런 것들 합병 분할 뭔가 좀 심각한 것들이죠. 그래서 내 맘대로 회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결국은 지분율이 67% 있으면 그냥 다른 주주 무시하고 내 맘대로 해도 돼요. 내 맘대로 하고 싶다면 67%. 근데 실질적으로는 우호 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또 이 큰 이슈가 뭐냐면 제2차 납세 의무라는 게 있어요. 또 50%가 넘어가 버리면 회사가 잘 되면 상관이 없는데 잘 안 돼가지고 예를 들어 뭐 법인이 세금을 못 냈어. 그때 주주한테 대신 내라고 하거든요. 근데 모든 주주가 아니라 과점주주 50%보다 한 주 더 있으면 이제 가점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50%면 또 가점주주가 아니거든요. 50%에서 한 주라도 더 있으면 가점주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지간하면 이런 건 안 될 거고 뭐 우호 지분이 있어가지고 뭐 필요할 때는 이 결정을 할 수 있게 이제 우호 지분이랑 본인 지분이랑 합쳐서 67%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본인 지분은 50% 안쪽이면 제일 무난하겠죠. 그래서 자본 추가로 땡겨올 때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된다. 네.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보고 잠깐 쉴게요. 계속 이제 재무제표를 서로 연결고리를 말씀드리는 건데 재고자산하고 매출원가가 되게 관계가 깊어요. 이것도 항상 아까 제가 충당금 쪽에서 재고자산 충당금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랑도 연결되는 건데 매출원가가 어떻게 결정이 되냐 어떻게 결정될 것 같아요? 실제 진짜 얼마 투입되는지 다 측정해서 계산할 것 같으세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그냥 재고자산으로 역산을 해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위쪽은 기말에 우리가 재고자산 이제 실사를 해보잖아요. 재고자산 얼마가 남았는지. 위쪽은 재보니까 1200이 남았어요. 근데 아래쪽 케이스는 1700이 남았어요. 나머지 조건 다 똑같고 가정을 했을 때 재고자산이 커질수록 매출원가는 작아져요. 그러니까 이 매출원가를 결정하는 원리가 이거예요. 기초의 재고가 뭐 얼마가 있었어요. 1월 1일 날. 그리고 뭐 막 생산을 열심히 했겠죠. 제조업이라고 하면. 그래서 내가 처음에 얼마 가지고 있었고 여기에 생산을 해서 이만큼 있고 근데 기말에 보니까 이만큼 남아있어. 그럼 기말에 남은 거 빼고 나머지는 다 생산에 투입된 거겠죠. 이렇게 이 산식에 따라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포인트는 매출원가는 기말 재고 자산으로 기초 재고나 단기 제조 원가는 픽스됐기 때문에 그래서 기말 재고가 크면 클수록 마이너스니까
매출 원가는 줄어든다. 반비례 관계.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나머지 가정이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재고 자산이 여기 이제 500 더 늘어나면 매출 원가는 500 더 줄어드는. 이해가 갔으면 이거를 그래 그렇구나 이러면 안 되고 뭔가 의사결정이랑 연결을 시켜야겠죠. 대표님들은 어느 쪽으로 가고 싶어 할까요? 물론 실질 그대로 반영을 해야겠지만 만약에 선택을 할 수가 있다면 그쵸.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회계적 관점이랑 세무적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충당금 쪽은 세무적 관점에서 별로 인정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세무적 관점은 패스. 근데 회계적 관점에서는 뭔가 커 보이고 싶고 이익이 많이 나게 해보고 싶은데 재고 자산이 줄어들면 원가가 늘어나서 결국 비용이 늘어나니까 이익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대표님들은 기말 재고 자산을 최대한 늘리고 싶어 한다. 우리가 보기에는 못 쓰는 거고 유통기한 지난 건데 대표님은 쓸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의사결정, 단순히 이제 재고 자산 뭐 이렇게 처리하기보다는 왜 이렇게 처리를 하고 대표님들이 재고 자산을 기말 재고 자산을 많이 잡고 싶어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수업을 했고 이제 저도 강의를 하기도 하지만 강의 듣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1시간 넘으면 이제 막 머리에서 밀어내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어린이집에 뭐 원장님이 1시간 설명회를 한다고 하다가 1시간 반을 하시던데 1시간 지나니까 무슨 소리 하는지 들리지도 않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 또 아마 까먹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 쉬시면서. 그래서 한 번 더 복습을 해드리면 이제 재무제표 종류 해가지고 이제 크게는 이렇게 연결고리가 된다. 이 부분 말씀드렸고 이제 각각의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재무상태표, 손익, 그 다음에 자산, 순자산 구분하자. 그 다음에 유동이 위에 가고 중요한 게 위에 간다. 그 다음에 예시를 들었고 손익계산서 이제 양식 알려드렸고 얼마 버냐 1년에 그리고 고정비용인지 변동비용인지 본인 회사도 한번 분석해 보시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안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념 설명을 드리면서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부채 자본 쪽을 땡겨오고 자산에서 열심히 사업을 해서 그 성과가 손익계산서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회계 처리 간단하게 알려드렸고 결산을 할 때 주요 이슈로 좀 재무제표를 입체적으로 보는 눈. 그래서 똑같은 돈을 썼을 때 자산으로 할지 비용으로 할지 자산으로 하면 그 삼각기간에 따라 비용 처리, 비용으로 처리하면 한 번에 비용 처리. 회계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자산 쪽으로 하고 싶어 한다. 근데 세법적인 관점에서는 비용 쪽으로 하고 싶어 한다. 이 부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충당금 이쪽에서는 세법적으로는 거의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똑같고 회계적으로는 커 보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안 잡으려고 한다. 이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똑같은 비용이더라도 좀 아래쪽에 놓고 싶어 한다. 영업이 커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부채 자본 땡겨올 때 어떤 식으로 대가를 지급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더 땡겨올 때 누구로부터 땡겨올지 이 부분 같은 배를 탈 건지 그냥 이자 비용만 싸게 주고 땡겨올지 이 부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자본 쪽에 좀 심화를 해가지고 자본금 10억 미만이 유리한 점들 그 다음에 지분율 얼마를 해야 될지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재고자산 매출원가의 관계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자산 쪽을 또 더 볼게요. 여기 자본 쪽 받고 이제 재고자산 자산 쪽 무형자산도 자산 쪽인데 이쪽부터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형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요즘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임창정의 소주 한 잔. 임창정의 소주 한 잔. 색깔이 바뀌었네요. 임창정의 소주 한 잔이 무형자산으로 평가해서 팔렸어요. 그래서 ABS라고 유동화자산 이런 개념인 건데 무형자산 여기 음원수익이 나겠죠. 그러면 이 음원수익을 이 산 사람들이 나눠 가지는 거고 사실 수익률은 높지 않은데 뭔가 허세 부리기에 되게 좋겠죠. 소주 마시다가 이제 소주집에서 소주 한 잔 흘러나오면 나 저기 이제 지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기 되게 좋은데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 무형자산을
대표님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영어권, 특허권, 상표권이 있는데 영어권은 보통 개인 사업자 하다가 이제 법인 사업자 전환하면서 이제 치킨집도 잘 되면 권리금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특허는 이제 제조업 같은 데서 열심히 뭐 기술 같은 거, 그다음 상표권은 보통 의사분들이 이제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상표 평가를 받아가지고 이런 걸 많이 활용을 하는데, 장점이 뭐냐면 이건 좀 세법적인 부분인데 60%를 그냥 비용으로 빼줘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뭐 대표님이 있고 뭐 회사 법인이 있다. 그러면 법인으로부터 예를 들어 뭐 1억을 가져오고 싶어요. 네, 근데 급여로 가져오면 세금이 좀 세겠죠. 네, 다른 소득도 있고 하면. 근데 무형자산을 팔면서 그 대가로 받아올 때는 60%를 그냥 빼줘요. 네, 대표님은 1억을 가져오지만 세금을 매길 때는 60%뺀 4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고 있어요. 그래서 유리하죠. 네, 그래서 전략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대출 쪽이랑도 좀 연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특허권에 관련해서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이죠. 동산담보대출 공급 계획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게 파워풀한 게 일단은 이런 무형자산을 만들려면 이제 개인이 할 수도 있고, 개인이 해서 법인으로 넘기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60% 그냥 비용 빼줘서 좋은 게 있고, 법인 입장에서 개발을 한다 그러면 이제 대출하고도 연동이 되고, 법인이 연구개발부서나 이런 게 있으면 그 연구개발 하는 분들 인건비에 25%를 그냥 바로 빼줘요, 세금에서. 되게 파워풀을 하는 거죠. 거기에 지원금도 좀 주고. 네. 대신에 세무조사 나오면 제일 먼저 보기 때문에 좀 관리를 잘해야겠죠. 1년 365일 중에 그 규정을 보면 이 연구개발부서 그 25% 공제를 받으려면 다른 일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1년 365일 중에 364일 연구개발하다가 하루 경영지원팀 일을 했다. 그러면 하루치만 토해낼까요? 1년치 다 토해낼까요? 네, 다 토해내기 때문에 세무조사 나오면 이렇게 유도신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회사 사이즈상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일도 좀 하시죠 했을 때 예 하면 이제 좋다는 거예요. 이제 미리 좀 교육을 시켜드리는 그런 것도 하고 있고, 무형자산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가지급금, 네,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가지급금, 암세포와 같은 가지급금인데 이게 이슈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재무제표 자산 쪽에 보면 이제 대여금은 진짜 양반인 거죠. 대놓고 이제 빌려줬다고 표시를 하고 있는데, 대여금이나 주임종 단기 채권, 가지급금 이게 다 표시가 돼 있네요. 네, 그래서 어떤 곳은 또 다른 데 묻어놔요. 표시 안 나게. 이게 다 가지급금이라는 게 회사 입장에서 가짜로 지급한 대표들한테, 대표가 돈을 빼간 거죠. 이게 이제 양심이 있으면 이제 대여금이나 주임종 단기 채권이라고 해놨는데, 이걸 뭐 연구개발비에 올려놓는 특이한 회사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불이익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자, 그러니까 대표가 법인 돈을 가져간 거니까 당연히 이자를 줘야겠죠. 그래서 이자를 받았으면 상관없는데 안 받았더라도 이제 세법적으로는 이자 받은 걸로 칠게.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잡혔기 때문에 법인세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자 비용도 인정을 안 해줘요. 왜냐면 세법에서는 결국 이자 비용이 있다는 거는 대출을 받아와서 그걸 바로 또 대표한테 준 거잖아요. 대표가 가져간 게 아니었으면 너네 대출 받을 필요도 없었잖아.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주고 있고, 이 두 가지만 해도 거의 뭐 이게 보통 4.6%고 이것도 거의 뭐 비슷하게 나오면 한 뭐 9% 정도? 좀 법인 입장에서 불이익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못 받을지라도 비용 인정 안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게 많으면, 가지급금이 많으면 이제 세무공무원 입장에서 리스크 있는 회사를 털고 싶겠어요? 그냥 일반 회사를 털고 싶겠어요? 본인 실적이 있으니까, 이왕이면 크고 리스크 있는 데를 털고 싶으니까 세무조사 리스크도 증가하고, 또 투자도 받기 힘들겠죠, 대출이나. 제가 은행 담당자라고 해도 이런 회사는 대출하는데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재무제표, 재무상태표에서 보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빨리 해결을 하셔라.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네.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유형자산 쪽 볼게요. 계속 자산 쪽 보고 있습니다. 2교시에는 자본 쪽 일부 보다가 자산 쪽 계속 보고 있는데, 유형자산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유형자산이 결국 저희가 이렇게 돈을 빌려와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의 힘은 유형자산에 녹아 있어요. 시설 설비 투자를 많이 하고 거기서 뭐 좋은 걸 많이 생산을 하고 해야지 사업이 잘 돌아가는 거고, 국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혜택을 많이 주고 있어요. 네. 아까 뭐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 국가 입장에서 연구개발 많이 하고 투자 많이 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이제 혜택을 주고 있고, 최근에 제가 오뚜기라면 이제 2014년도 거 하나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6억 7천 정도 돌려받았어요. 네. 그래서 거기도 이게 되게 많았어요. 설비 투자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조세 지원 제도에 따라서 세금을 뺄 수 있는데 안 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이거 더 세금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청구를 해가지고 돈을 받았고, 기간 제한이 있어요, 이게. 그 살인 사건 거기 보면 공소시효라고 있잖아요. 세법에서는 제척기간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얘기 들으니까 또 하나도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5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이 2020년이니까 뭐 과거 5년치, 2015년까지 가능하겠죠, 지금은. 뭔가 좀 많이 낸 세금이 있으면 돌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 역으로 국세청 입장에서도 세무조사 나와서 과거 5년치에 대해서는 이제 추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라는 숫자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고, 그 유형자산 쪽으로 이제 어떤 걸 하고 계신지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유형자산 자체적으로도 좀 파워풀한 게 많고, 그 다음에 이런 지원 제도도 많기 때문에 이쪽을 좀 많이 보시면 좋다. 네, 그냥 현금을 많이 두시기보다는 투자를 이렇게 하셔라.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되고,